저는 이제 결혼한 지 5년 조금 넘었고 애가 있는 워킹맘이에요. 공직에 종사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로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 남편은 저와 딱 1살 차이이고 충전기업에 다니고 계십니다. 원래 연애할 생각도 없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도 없어서 오랜 기간 독신으로 지냈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정 오빠와 올케 내외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인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성실하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집에서 절약하는 것을 많이 배워서 저와 비슷한 모습을 보아서 기뻤고 더 알면서 가치관도 비슷한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계획했어요. 그 시절에 우리는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당시에 남편을 보며 우리 결혼은 우리 힘으로만 해보자. 집안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허례허식 다 빼고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했는데 남편은 내 말을 듣고 좋다고 하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남편과 나는 모은 돈을 솔직하게 공유하였는데 남편이 더 많이 모은 상태였습니다. 먼저 집은 적당한 외곽 지역을 선택하여 가격 부담을 낮추었고 집값은 남편이 조금 더 많이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수는 저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는데 예물은 간소하게 하고 예단이나 기타 불필요한 것은 모두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저에게 예단은 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 예단을 하는 게 좋다며 지금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는 양가 집안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만의 힘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신혼여행까지는 가능한 싼 데로 다녀오는 정도가 목표였는데요. 물론 친정에서 도움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이었지만 부모님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국은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고 친정의 엄마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상견례 날에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그래 너희들끼리 결혼 준비한다고 소박하게 하니까 오히려 좋구나. 요즘에는 보여지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너희들은 현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알뜰하게 아껴가며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하고도 화기애애형 분위기가 지속되니까 그때 시부모님 진짜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도 진짜인 줄 알고 믿었고요. 솔직히 집값도 남편이 조금 더 낼 수 있었지만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고 둘이 함께 갚았습니다. 제가 혼자도 모든 일을 다 해갔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었어요. 만약 친정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집 대출을 받을 일도 없고 예단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런 남편이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계획을 실행했어요. 제가 별 생각이 없었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도 아니었고 집값에도 책임을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았고 어느 날은 우리가 시댁에 들릴 때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하시면서 우리 며느리는 공무원이면서 예단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셨어요. 집값도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내서 결혼할 때 예단을 왜 안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잘 사는 사돈을 만나야 하는 걸까요? 보아 사도인데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받아야 할 것도 못 봤어 에휴. 이러다니 선자리라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했는데 무작정 부르긴 했어 한다고 하며 날짜로 말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어제라도 친정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했어야 하는데 앞에서는 괜찮다고 해도 뒤에서는 양심 없이 행동한 것을 알게 됐어. 그 후에도 계속 시어머니는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집값도 기원도 하지 않은데 용돈을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해 남들은 효도여행도 떠나게 하고 시부모에게 제대로 된 선물도 한다던데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젊음을 이유로 하여 이런 걸까? 아닌데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시집 올 때 뭐 하나 해온 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고요? 내 친구들이 며느리한테 받은 거 자랑할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매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을 못해야지 하면서 자꾸 제 속을 긁는다고요. 저도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어머님, 결혼할 때 남편이랑 미리 상의해서 소박하게 한 건데 그때는 괜찮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돼요? 그리고 양가에 매달 용돈 넉넉하게 드리고 있고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챙겨드리는 거요? 솔직히 빠듯합니다. 아버지께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자꾸 화를 내시니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냐며 성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께 전화해서 한 말도 하신 것 같아요. 남편도 제게 전마가 말하면 그냥 넘어가야지. 왜 그러게 말대꾸하냐. 말대꾸하면 엄마가 더 화를 내니까 조심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처음에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와 사이를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가 자꾸 저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성격을 내면서 나는 시어머니 편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는가 봐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자꾸 이런저런 일을 찾아서 터뜨리는 것만 아니면 저도 큰 불만은 없었어요. 남편이랑 애들과 나름대로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매일 일하러 다니고 애들을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바빠 했는데 오랜만에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가족만 오롯이 가는 게 아니었고 휴가철에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시부모님과 제 친정 오빠네 소에 처음 만났어요. 실제로 한 명의 오빠가 있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 친정 오빠가 해외 지사에서 근무 중이어서 제대로 만날 수 없었어요. 상견례 때 결혼식에 전부 참여하지 못한 것이죠. 남편은 제게 얘기도 해주었고 영상통화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으로 제 부모님을 만나러 왔는데 조금은 긴장한 듯 했어요. 처음 인사할 때부터 친정 오빠 내외는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오빠가 분위기를 주도해 주셔서 편안했어요. 그래도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색하다면 중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알아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어서 제가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어요. 여행지에 도착해서 친정 오빠 내외가 마치 가이드처럼 모두 척척해 주었는데요. 숙소 이용이나 차 타고 이동하는 것, 맛집을 찾는 것까지 전부 다 해주어서 여행 일정 내내 편안하게 잘 다닐 수도 있었어요. 둘이서 어른들에게 서글서글하게 잘하기도 하고 특히 시부모님에게 되게 깍듯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일부러 농담도 하고 이것저것 구경도 많이 시켜주는 것을 보며 제게도 많이 배울 점이 많았어요. 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가할 때 친정 오빠가 양가 어른들께 면세점에서 명품백과 명품 시계를 선물해주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해줄 줄은 몰랐는데 속으로는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제가 올케에게 말씀했어요. 올케 오빠,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돈을 잘 버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명품을 이렇게까지 사서 돌려도 되는지 걱정이 돼요. 암튼 면세점이라 해도 명품은 명품이라고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아닌가 걱정돼요. 올케는 조용히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헤이, 괜찮아요. 이번에 보너스가 나온 거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턱 내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돈어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동생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과소비를 조금 해야 한다는데요. 모처럼 만나는 기회인데 선물을 준다면 제대로 줘야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웃으며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편과 함께 대단한 일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친정 오빠가 저에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지 몰라요. 형편에 맞춰 해주는 것이니까 그냥 잘해준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친정 오빠가 양가 어른들께 명품을 선물했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여행이 끝나고 나니 다시 현실에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휴가를 즐기고 돌아와서는 일을 하느라 더 바쁘게 되면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해 오셨어요. 너희 친정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사치스럽다면 혹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저는 당황했죠.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친정 오빠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시고 계시고요. 벌이도 넉넉하시고요. 이번에 보너스도 들어와서 양가 어르신들께 선물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빠가 여유가 없으면 그런 선물을 못 해드리죠.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잘 쓰시면 돼요라고 차분히 얘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뭘 하길래 돈을 그렇게 팍팍 써 여행 가서도 이것저것 계속 살 텐데 면세점에서 명품을 턱턱 사는 게 좀 불안하더라라고 하셨어요. 혹시 이상하게 돈을 벌어서 사주는 거면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대기업 다니는 거 맞나요? 나중에 다니라고 하면 너 나한테 제대로 혼날 줄 알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더 어리니까 오빠가 더 능력이 좋은 것은 당연한 거죠. 대기업 부장이니까 연봉도 높고 보너스도 많이 받을 테니까 알겠지요. 가방을 받으셨다면 그걸 기쁘게 들고 다니면 되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친정에서 혼자 명품을 살 때 우리 아들은 귀할 줄 알아. 너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 남편이 살았다고 속이고 넌 시집 친정에 선물 제대로 돌려줘야 했던 것 아니냐? 왜 그렇게 몰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요.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자꾸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때 면세점에서 선물을 잘 받아놓은 것에 대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방을 받을 때 입에 걸려있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너무 사치스럽게 행동하지 않느냐,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아들이 왜 그만두길 소외된 채 남겨둔다면 어이가 없어요. 친정 오빠는 이미 대기업 부장이고 서서히 퇴직을 고려할 때가 왔으니 당연히 높은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남편은 존경할 만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친정 오빠와 비교하면 연봉이 상당히 낮았고 저도 공무원이지만 직급이 높아도 수당을 모두 합해봐도 호봉이 친정 오빠보다 훨씬 낮았어요. 게다가 애를 키우면서 생활하다 보면 양가에 용돈을 주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처지에서 명품 같은 물건을 사는 것은 어려워서 우리는 여행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현지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물건을 사오는 정도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말씀만 하시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게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얘라고 하니까 그러고 보면 너희 친정 오빠가 돈을 잘 벌면 왜 결혼할 때 도움을 받지 않았냐 하면서 사돈 어른들은 형편이 좀 안 좋다 해도 오빠가 돈을 잘 번다면 왜 집값도 못 받고 예단도 못 했어? 결혼할 때 도움을 받아왔으면 너도 편하고 우리 아들도 편했을 텐데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도 못한 거야? 에이그 공무원은 똑똑해야 한다더니 넌 왜 눈치도 없고 똑소리 나게 일도 못하냐. 하긴 오빠랑 10살 차이 나니까 했지? 어차피 대기업에서는 직원 금방 자르니까 니네 오빠도 나중에 회사에서 쫓겨나 치킨이나 튀겠지. 그러니 너도 도움을 바랄 수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렇지. 그런 머리 하나 못 굴리라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좋은 선물 받았으면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여행 잘 다녀오고 선물 잘 받으셨으면 좋게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가방을 환불해 주세요. 친정 오빠에게 돈을 돌려주시면 되겠죠? 왜 선물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으셨다가 이제서야 화를 내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화를 내시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너는 며느리의 자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디서 어른들에게 말대꾸를 해 할 일만을 제대로 하고 눈치만 조금 있었어도 내 아들이 기죽을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환불해준 선물을 다시 환불하라고 내 체면을 깎고 싶어 작정했냐? 어차피 다 뜯어서 환불해줄 수도 없는데 너나 친정 식구들이나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서 확언 없이 확답하는 것이라고 성질을 내시는 거 아닐까요? 그때 아낌없이요 조묘. 적반하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남편과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안 봐도 제게 대해 좋지 않게 말씀하셨을 거고 괜히 안 좋은 것만 더 부풀려 얘기하셨을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니 저에게 그러게 당신이 중간에서 처신 좀 잘하지 왜 엄마한테 자꾸 전화 오게 만들어. 우리 형도 그러는 거 아니지? 우리는 선물 하나 못 사드리고 있는데 혼자 나가서 가방이나 시계 등 그 비싼 걸 턱턱 사드리면 우리는 뭐가 돼? 꼴랑 식사 대접이나 하고 능력 없는 사람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눈치껏 잘해서 비교 안 당하게 했으면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처음에는 돈을 잘 벌었다가 결혼할 때 도움받았으면 우리도 쉽게 했을 텐데요. 명품 몇 개를 한꺼번에 살 만큼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매달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만 궁상 맞게 살면서 가만히 하다가 진짜 괜히 따진다거나 해서 지치면서 남편도 친정 오빠 때문에 기분이 들릴 것 같아요. 친정에서 돈 자랑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날 남편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선물은 우리 능력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데 왜 우리 능력 안 되니까 이러고 말해볼까요? 명품을 살 수 없는 거고 친정 오빠는 잘 보이니 좋은 것을 사주었고 친정 오빠가 가족이 할 돈이 다 있으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 시어머니 집에 신경 쓰여도 당신이 스스로 효도하면 되는 것 아니니 나는 내 부모님을 더 신경 쓸 거야. 돈을 쓰는 것도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하면 탈이 날 거야. 왜냐하면 걔가 죽는 일도 있거든. 귀족이란 것은 무슨 일이 있든 우리가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하면 됐지.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좋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성질을 내며 야, 너는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고 하면서요. 나한테도 그렇고 뭐 그리 말대꾸를 하는 거야? 적어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고분고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자꾸 말답하지 말고 그냥 내게 하면 어디가 덧나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열받아서 뭐 내가 너랑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나냐? 너하고 고작 1살 차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한테 말대꾸를 하는 게 어느 시대 발상이야? 너 혼자 조선시대 살고 있어? 저산시대에도 양반들은 여자에게 하대를 안 했어. 넌 여태 족보가 어쩌고 명문 집안이 어쩌고 하더니 근본 없는 짓이나 하고 있네. 그리고 내가 시부모님을 대들기라며 안 돌봐드리고 나의 핑계를 댔어. 결혼한 후에 맞벌이를 하면서 애들을 키우고 시댁에 매달 용돈을 들였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었으며 여행 경비도 부담해주고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 무엇을 해줄까 말대꾸하면 어떻게 되겠니? 경우에 따라 말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상황이 소화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고 저도 애들과 책을 읽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계속해서는 계속된 쌀전이었지만 분위기가 차가웠던 순간에 갑자기 친정 오빠가 전화를 했어요. 저가 갑자기 오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오빠가 되게 난처해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 가게의 어른분들 중에서 사람들을 몇십 명이나 데리고 오셔서 식사를 다 하시고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소비하시고 가셔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뒷목을 잡을 뻔했어요. 개업한 지 한 달 된 가게에서 무궁취직을 하고 왔더니 정말 성질이 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의 행동은 정말 가게가 망하라고 고사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곧 그 가게에 친정 오빠가 오픈하기 전
분위기가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행을 한 뒤에 갑자기 저에게 올케랑 둘이서 음식점을 오픈했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제 월계 친정 부모님이 국수집을 운영하시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죠. 알고 보니 올케가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음식을 옳게 배워서 둘이 합심해서 가게를 오픈한 거예요. 올케가 정말 열심히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배운 것을 발판 삼아 친정 부모님 가게에 2호점을 오픈했어요. 게다가 친정 오빠가 이제 슬슬 퇴직할 시기가 다가와 나중에 할 일을 준비해야겠죠. 하는 시점에 많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 오빠도 잘 됐다 싶어서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가게를 뛰어들렸어요. 퇴근하고 나면 항상 장인과 장모의 가게에 가서 일도 없고 가게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러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둘 사이가 밑바닥부터 열심히 고생하며 배우고 준비도 철저히 해서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현재는 아직 친정 오빠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저 자신이 전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오빠는 퇴근한 뒤에 가게에 가서 도와줬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제가 가게를 오픈한 직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문제가 발생한 날, 시어머니가 저녁 피크타임 직전에 가게에 나타났다고 해요. 제가 화가 나서 친정 오빠한테 자세히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창 바쁜 저녁 준비할 때 가게 친구들과 산악회 회원들을 싹 다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인맥은 또 왜 그리 좋은지 몇십 명이 가게를 점령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가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뒤에 큰 소리로 자기가 산다고 말하더니 사람들과 앉아서 열심히 주문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수, 보쌈, 오징어 볶음, 제육볶음 등 메뉴도 별걸 다 시켰다고 하는데요. 술도 어마어마하게 마셔서 가게는 텅 비어 있을 정도였대요. 여기까지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어쨌든 친정 오빠 내외 입장에서 손님을 모시는 것이고 매상을 올려주는 것이니 바쁘기는 해도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부르고 마시고 먹이고 하더니 시어머니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갔는데 계산도 안 하고 빠르게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 오빠에게 내가 가게를 소개해주려고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어. 사돈이니까 이 정도는 얻어먹어도 되지라고 반말로 말하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친정 오빠네 집은 그 순간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요. 누가 이런 일을 예측했겠어요. 둘레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너무 경험이 없어서 이게 뭘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날은 시어머니 때문에 가게가 꽉 찼기 때문에 다른 손님은 받지 못했고 그날 하루는 완전히 날아가 버린 날이었어요. 손님도 한 번에 몇십 명씩 몰려 들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해보면 매우 힘들었겠죠. 그런데 돈도 받지 않고 떠나가니 더욱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자그마치 300만 원 어치를 먹고 가니까 하루 동안 손해가 극심했고요. 그렇게 친정 오빠가 일단 가게를 대충 맡은 것이었어요. 정리하고 확인한 후 재료를 주문한 다음 고민하다가 저에게 직원 좀 아니지 않냐고 전화를 한 건데요. 저는 화가 나서 오빠가 왜 난처해하고 조심스러워하는지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봤어. 오빠, 바보야. 암만 사돈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따지고 돈을 받아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건지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야지 하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의아해서 근데 오빠, 나는 남편이나 시부모한테 오빠가 가게를 오픈했다는 것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가셨다고 뭐 아시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정 오빠가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정 오빠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해서 국수집을 오픈했으니 가족끼리 한번 들르라고 사돈어른도 모시고 오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 오면 서비스 많이 해준다고 호의를 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친정 오빠는 당연히 저런 남편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몰랐고 그냥 우리 식구나 사돈 어른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위해 연락한 것일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제게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에게 가게를 오픈했다는 얘기를 했고 시어머니가 그 길을 통해 가게에 가셨다고 해요. 깽판을 쳤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대략 알게 되니 더 짜증이 나서 이건 좀 안 된다 싶었어요. 남편한테도 너무 화가 나서 일부러 남편이 들을 수 있게 거실에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전화했어요. 어머니, 친정 오빠 가게에 다녀갔다면서요. 사람들을 몇십 명이나 데려가서 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셔야지. 서비스 좀 받는 정도도 아니고 300만 원어치를 먹고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가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때문에 가게 다른 손님도 못 받았고 제로 면술이며 재고도 다 떨어졌다고 해요. 하루 손해가 너무 막심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실 건가요? 어떻게 돈도 안 내고 밥을 먹을 생각을 하냐고 소리 질렀더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너희 친정에서 가게를 오픈했다고 하더라 하니 내가 사람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러 간 건데 뭔 소리야. 내가 앞으로 손님들을 많이 데려갈 건데 국수 몇 그릇 먹으니까 생색을 내며 친정 오빠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다고 했다가 고작 국수 몇 그릇 먹었다고 너한테 쪼르르 전화를 하라든다. 너의 오빠가 능력이 좋다던지 재고든 뭐든 알아서 하겠지. 우리에게 명품 선물을 해줄 정도면 300만 원은 별거 아니겠지. 그리고 너가 결혼할 때 우리 아들이 즉각 다 책임져야 했는데 예산했네. 왔잖아. 지금이라도 예산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더 책임을 안 물을 테니 그렇게 알아두세요. 내 오빠가 예산을 대신해 주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그 예산 아주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도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지금 집값 대출은 아직도 제가 아버지랑 같이 갖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아버지를 대신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분명히 돈을 냈고요. 아버지가 변했더라도 단지 2천만 원을 더 냈을 뿐이잖아요. 그 2천만 원으로 어떤 유세를 하겠어요? 이게 바로 제가 했어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혼수에 간 돈이 2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혼수도 다 빚내서 제가 알아서 해간 것이고요. 혼수 산 돈은 제가 혼자 갖고 있습니다. 막말로 제가 친정돈을 받았다면 집 대출을 갚을 필요도 없었고 예물이나 예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아버지는 그냥 소박하게 준비한 겁니다. 상견례 때 아무 불만이 없는 척 하셨다가 왜 아직도 예단값이나 집값을 얘기하는 건지요? 그리고 예단 받은 것과 식사를 무단으로 가는 것에 관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단 받은 것을 생각해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예단해 드릴 테니 당장 음식값을 내세요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 저에게 어디 가시냐, 이 미친 속, 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들었더니 엄마,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고함을 치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어이없어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더니 국수 그릇을 들고 온 남편이 당신이나 우리 집 식구들이 왜 이렇게 낡은 음식을 내줄 것이다. 당장 은행 계좌번호를 말하라 라며 말하더라고요. 진짜 받아내려고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남편이 모바일에서 차를 주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번 터치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제 휴대폰에도 문자 소리가 나서 이체가 됐나 싶어 어플로 확인했더니 계좌 이체 내역에 3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뭐지 하는 마음에 몇 개의 공이 보이는지 다시 한번 세어봤는데 진짜 30만 원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게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300만 원을 당장 어떻게 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한 번에 주겠어? 10개월 할부로 천천히 줄게.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잘하면 계속 받게 되겠지만 올바르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 실수하고 높인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불량하게 행동하면 보상받지 못할 거야. 내 태도에 따라 할부를 끊을지도 몰라. 앞으로는 착하게 해야겠다는 거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 항상 부모님께 대꾸하거나 거칠게 대해왔잖아. 친근하게 제대로 며느리 역할을 했던 적이 있느냐고, 몰래 용돈을 받으면서 접대받은 적이 있느냐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서빙한 적이 있느냐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내가 말만 듣지 않고 끈질기게 대꾸하는 것을 보며 너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할 거야. 부디 이거 명심해. 그래?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너무 웃긴 말을 해서 깔깔거리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다 보니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이 집안과 계속 엮이면서 내 삶이 방해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가끔 갑자기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보고 참았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짐을 싹 빼고 친정에 갔어요. 남편에게는 문자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어요. 그러고 나서 친정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게르기를 날뛰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오빠에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친정 오빠는 혼자 불평을 하며 부모님께 말도 못 드렸고 저가 말하자 그제서야 이해하고 화를 내셨던 거예요. 친정 오빠는 제가 어려워질까봐 참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화가 나서 뭘 지켜보고 참느냐 고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렇게 모두가 성급하게 화를 내다가 진정하고 저는 이혼하면서 식비를 제대로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 이혼 통보 문자를 보고 성급하게 전화하며 저가 그날 출근을 조금 늦게 한다고 말하고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수습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상의했었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받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라고 해요. 얘야, 너 뭔데 이혼하자는 소리를 해? 애들 데려가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들어와. 어디 갔어? 당장 안 들어오면 내가 찾아갈 거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혼자 씩씩대던데 친정아버지가 그걸 듣고 화내려고 했지만 얼른 저지시켰어요. 그리고 벌써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만약 찾아오면 경찰에 전화할 거예요. 직장에도 찾아오면 나도 너 일하는데요. 찾아가서 시어머니랑 너랑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큰 소리로 고래고래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엄포를 나서 그런지 친정이며 사무실이며 못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남편 전화를 끊고 나니까 바로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쟤야, 너는 무슨 이유로 이혼이야이 오니 애들 장난이야. 내가 가게 소개시켜주면서 밥 좀 얻어먹기로 쓰니 이혼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너 결혼할 때 우리가 많이 봐준 거 몰라? 손주들 데리고 어딜까? 빨리 애들 데리고 안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아침부터 두 모자가 왈츠를 추는 바람에 짜증이 치솟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이제는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은 것이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처음부터 돈을 내기 싫어하는 기분으로 우리 오빠 가게를 찾았잖아요. 솔직히 여행 중에 친정 오빠가 명품 사진을 찍고 잘 받아두면서도 아들을 기절시키고 싶다고 할 때부터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거지 기질과 자부심이 어우러진 집안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 잘난 아들을 데리고 잘 살아가세요. 저는 당신 아들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있어 라고 한마디만 하고 끊었어요. 그대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도 하나도 받지 않고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나가서 잘 살 것 같냐? 내가 그걸 것 같아. 애들을 키울 수 있냐? 솔직히 장인과 장모가 하는 작은 카페가 돈이 얼마나 나올까? 처형이 느긋이 퇴직하면 술이 끊길 거고. 엄마 말 들어보니 가게는 손님도 별로 없고 음식 맛도 별로라던데 가게가 망하면 내가 기댈 곳이 있을 줄 알아? 좋은 말 할 때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이제 내가 너보다 월급이 더 많다는 거 알지? 수당 받으면 내가 훨씬 잘 벌어. 그리고 내가 애들을 제대로 보기로 했냐? 집안 살림살이 보탬이 있냐? 맨날 나가서 돈만 쓰고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게 어디서 애들을 키울 수 있냐는 말을 해. 친정에서 애를 봐주시면 나는 일하러 다니기가 더 편하고 안심돼서 좋거든.
내 엄마가 사람들을 데려오는 바람에 그날 손님이 못 들어온 거잖아. 니네 가족 때문에 손해본 게 막심한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냥 음식값만 다 받아내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다 배상 선거일 거고 내 엄마 무전 취식에 위자료까지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스와됐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러셨죠. 어떻게 어른에게 일을 못되게 굴 수가 있을까요? 세상과 천지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무전 취식을 하는가요? 친정에서 그리 못된 것만 배웠어요. 아이고, 내가 살다 편할 일을 다 겪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그 집안까지 그것도 모자라 보상금까지 받아내 그 몇 안 되는 3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 뭐냐고.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불렀던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라고 했어요. 악을 썼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어머니 본인이 잘못한 건 본인이 책임져야 하죠. 그게 왜 남의 가게에서 돈도 안 되고 밥을 드실 생각이신가요? 그것도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요. 가셔 씻었잖아요. 혼자 드시고 돈 안 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 저녁 시간 제일 바쁠 때 다른 손님도 못 받게 하고 먹기만 열심히 먹고 그냥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너무한 거라고 어머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들은 시어머니가 생각할수록 악의를 바쳤는지 계속 저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더 받을 가치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결국 차단해 버렸어요. 이혼 소송도 당연히 제가 승소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저한테 잘못한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저한테 안 좋은 말하며 전화며 문자면 전부 다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라요.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이것저것 검토하고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니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고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양측 모두에게 청구를 했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선택한 덕분에 두 사람 모두에게 받아낼 만큼 다 받아냈어요. 남편은 이에 대해 내게 직원 좀 아니지 않아. 우리 자식들이 둘이야. 두 아이를 낳고 여태 함께 살아왔는데 이렇게 헤어지기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이유로 이혼하나요? 이를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들과 함께 다시 잘 살아보자. 엄마도 당신과 다시 합치면 이전에 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일은 그냥 덮어두기로 했었는데 이혼을 더 진행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고 난 당신네 집안에 완전히 질려버렸으니 이대로 갈라서 자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지금은 애들과 잘 살고 있어요. 혼자 애들과 살기엔 좀 어려워서 친정 부모님을 모셔서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친정 오빠 내외도 가까이 살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고 있고 외식하고 싶으면 꼭 오빠네에 가게 돼요. 국수를 먹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카페에 가서 수다도 떨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오빠는 가게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투잡은 불가능하므로 퇴직하고 나면 부모님 카페를 물려받을 것을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지내고 모두 함께 여행도 자주 가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 후에는 항상 날이 새어지고 예민해진 것을 느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러 온 날 갑자기 저에게 혹시 처형네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만약 얘기해 주시면 바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정신이야? 이제 와서 뭐 우리 오빠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누가 받아줄 것 같아요. 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사실 우리 엄마가 이혼하게 된 것부터 처형 보더니 자꾸 나랑 비교하신다고 해서 가정여행 다녀온 이후부터는 자꾸 그 집 아들은 어찌 그렇게 어른한테 잘하고 서글서글하고 깍듯하냐며 대기업까지 다닌다던데 너는 언제까지 그런 회사 다니실 거냐? 너도 좀 뭘 하실 거면 다시 되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엄마가 보시기에 내보다 처형이 더 괜찮아 보였던 걸까 봐.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러워하셨는데 명품까지 선물해주니까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서 나에게도 너도 그래서 들어가라던지 뭔가 하거나 사장 소리를 듣다 해야지 않느냐고 하시는 거야. 어느 날은 남자가 되어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돈도 못 벌고 퇴직할 것 같으면 어떡할 거냐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도 엄마가 자꾸 질문에 불안해지기도 했고 화나기도 해서 화를 내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둘이서 북카페 하나 열어서 제대로 해보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친구가 사기를 치더라고. 도망가 버린 거야?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 다 챙겨가고 도망쳤지. 빚을 내 명의로 내서 이제는 전부 갚아야 해. 나도 이렇게 신세가 뒤얽힐 줄 몰랐어.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친구들도 잃고 돈도 다 날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처형네 가게에서라도 일을 하면서 월급 받고 알바비를 받으면 돈을 갚을 수 있을지도 몰라 부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부탁 좀 할 수 있을까 물어봤어. 서글프게 얘기하면서 그 말을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놀랐고 애들을 냉정하게 두지 못했어.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고 따뜻하게 상황을 설명했어. 너는 이미 버스를 놓친 거 알있어? 그래서 버스를 탈 때 조심해야 해. 이미 그랬어. 떠난 버스를 보고 손을 올려봤자 버스가 후진해 다시 오지 않잖아. 멈춰서 기다려주거나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다시 도와줄 방법도 없고 친정에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어. 상식적으로 친정에서 너를 써줄 일은 없잖아. 어떤 아버지라 해도 우리 마지막에 깨끗하지 않고 서로 감정을 상할 때가 많은데 너를 써주기 어려울 것 같아. 다음부턴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위로해주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남편이 그렇게 돼서 마음이 좋진 않지만 이제는 시댁과 완전히 갈라져서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애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